어려운 국어를 쉽게 알려주는 윤혜경 쌤입니다. 자, 오늘은 정극인의 상춘곡이라는 작품을 준비했어요. 최초의 은일 가사라고 불리는 이 작품은 자연에서 한가롭게 즐기는 화자의 자부심을 드러낸 강호 한정가라고 불리는 작품이에요. 상춘곡은 자연, 친화, 안분, 지족, 그 다음에 흥겨움, 만족감 이런 긍정적 감정을 잘 나타내고 있는 작품인데요. 작가가 벼슬에서 물러나서 자신의 고향에 머무르면서 지은 작품입니다. 5가지 정도의 포인트를 갖고 있는데요. 먼저 자연을 벗삼아 살아가는 삶을 노래한다. 분수에 만족할 줄 아는 삶의 태도인 안분지족, 자부심. 두 번째는 자 밑으로 내려와서 홍진에 묻힌 분내라는 표현을 보면 대화체 구성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시상 전개 방식은 화자가 공간을 이동합니다. 자신의 집에서부터 산 봉우리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공간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가사 작품에는 대표적으로 대꾸법과 서리법이 많이 사용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다른 작품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요. 대구법은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는 걸 말하고요. 서리법은 의문형 종결 어미를 사용해서 자신의 정서나 감정을 영탄적으로 드러낼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작품이 가사 작품이기 때문에 마지막 구절이 시조의 종장과 똑같은 음수율 3호, 4-3으로 끝난다는 거, 요거 중요한 특징이에요. 홍진. 홍진은 붉은 먼지라는 뜻인데 홍진에 묻혀 사는 사람들이야 여러분들 이내 생애가 어떤가 한번 들어볼래? 라고 말을 건넵니다. 옛사람의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자, 여기서 풍류라는 중요한 키워드 단어가 나왔어요. 풍류라는 단어는 멋스럽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자신의 멋스러움이 옛 선인과 비교했을 때 도달할 수 있다라는 은근한 자부심과 자랑을 드러내고 있어. 천지간의 남자로 태어난 몸이 나만한 사람이 많지만 살림, 오 중요합니다. 그쵸? 이 살림이라는 시어는 자연을 의미해요. 이 살림에 묻혀 있어서 지극한 즐거움을 모른단 말인가? 나는 알고 있는데 속세, 여기 홍진에 묻혀 있는 사람들은 이 지극한 즐거움을 모르고 있죠. 그래서 이들의 삶에 대한 안타까움과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대비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수간, 모옥. 자, 첫 번째 자연을 즐기는 공간.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합니다. 이때 모옥이라는 단어는 초가집이야. 그럼 초가집은 화려하지 않잖아, 그치? 그래서 안빈낙도 소박한 생활을 의미하죠. 근데 이 집이 벽계숲, 맑은 시냇물 앞에 있어. 소나무, 대나무가 울창한 속에 나는 풍월의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어. 그럼 이때 풍월은 바람과 달이죠. 대유법으로 자연을 의미하는데 그 자연의 주인이 되어서 나는 살고 있어 라는 건 자연의 주인은 나야. 즉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는 사람은 나야 라는 자부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우리 한번 정리해 볼게요. 홍진이라는 시어는 속세를 상징하는 거니까 일단 세모 들어갈게요. 이 시어랑 대비되는 시어가 바로 여기 나오는 살림이라는 시어고요. 살림이는 자연을 의미하고 화자가 자연에서 살아가는 즐거움을 드러내는 공간이니까 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어떠한 곡, 미칠까 못 미칠까 말을 꺾까 라는 건 전부 다 의문형 종결어미로 끝나. 그럼 이 세 개에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가사 작품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법 뭐라 그랬지? 서리적 표현이라 했잖아, 그치? 그럼 이 서리법을 사용해서 화자의 자부심, 만족감을 강조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해됐죠? 자, 여기까지 우리는 서사라고 부르는데 시적 화자는 지금 살림에서 풍류를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수간 모옥은 화자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고 화자 자신은 풍월의 주인이 되어서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서사까지의 중심 내용은 자연 속에 묻혀 살아가는 즐거움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자, 그 다음 본사 1로 들어가겠습니다. 엊그제 겨울이 지나서 새봄이 돌아오니 자 여기서 새봄은 시간적 배경이 되겠죠? 도화, 행화. 자, 무슨 꽃인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화가 2번 붙었잖아. 그 화는 꽃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복숭아꽃과
살구꽃은 붉은색. 자, 복숭아꽃, 살구꽃은 석양 속에 피어 있고 녹양방초, 푸른 버들과 향기로운 풀은 새우, 가느다란 비, 가랑비 속에 푸르구나. 자, 여기가 붉은색 이미지, 여기가 푸른색 이미지를 사용해서 구조가 비슷하죠? 대구법을 사용해서 아름다운 봄의 경치를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붉은색과 푸른색의 색채 대비가 드러났으니까 굉장히 선명하게 눈으로 마치 그림을 보듯이 시각적 이미지를 줄 수 있겠죠. 그래서 화자는 대구법을 사용하고 색채 이미지를 대비해서 새봄을 맞이한 자연의 풍경을 묘사하고 감탄하고 있어요. 자, 계속 가볼게요. 칼로 재단을 했느냐, 붓으로 그려냈느냐. 누가? 조물주가. 그래서 여기도 대구법과 영탄법을 썼습니다. 조화신공이 조물주의 신비로운 솜씨가 사물마다 헌사롭다. 자, 여기 헌사롭다 단어는 중요해요. 야단스럽다, 다채롭다, 굉장하다, 신비하다 이렇게까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를 이기지 못해 소리마다 교태구나. 이때 교태는 아양을 떨다. 근데 봄이라는 아름다운 계절에 꽃도 폈고 풀들도 우거졌고 경치도 아름다우니 수풀의 새는 우는 슬퍼서 우는 건 분명히 아닐 거야, 그치? 봄 기운을 이기지 못해 라고 했어. 그래서 이 새는 화자의 감정과 똑같아요. 즉 감정이입을 썼다고 볼 수 있겠죠. 새가 느끼는 봄 기운과 화자가 느끼는 봄 기운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새는 감정이입의 대상이자 의인화의 대상으로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됐죠? 물화일체언이 누구랑 누가 물화일체야? 금방 봤죠? 새와 나의 봄 기운, 흥은 똑같다. 즉 자연과 내가 하나다라는 물화일체는 같다라는 거죠. 흥이야 다르겠느냐? 자, 이때 다르겠느냐라는 건 다르지 않다라는 걸 서리적으로 표현했고요. 즉 나는 흥겨워, 난 만족해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시비에 걸어보고 이때 시비는 살인문, 정자에 앉아보니 자, 정자는 조금 높겠지, 그치? 그러면 자연을 조망할 수 있는 거야. 자연을 즐기는 공간, 두 번째 공간이에요. 그래서 화자는 굉장히 유유자적합니다. 그럼 이 소요음정의 뜻은 천천히 거닐며 마치 산책하듯이 시를 읊조리는 거야. 산속의 하루가 적적한데, 적적은 약간 조용하고 쓸쓸한데 라는 뜻이고요. 한중진미, 별표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한중진미는 한가한 가운데 즐기는 자연의 참된 맛, 진짜 음식이 아니라 그랬어. 자연의 즐거움을 알 사람 없이 나 혼자로구나. 자, 여기서는 다른 사람들, 속세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연의 즐거움을 모르는데 나 혼자서 그 자연의 즐거움을 즐기고 있어요 라고 정리하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본사 1번 아름다운 봄 경치와 하나가 되어서 즐기는 화자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말투가 바뀝니다. 이봐 이웃들아, 이웃들에게 말을 건네고 있네,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이웃은 청자라는 말로 정리를 할게요. 산수 구경 가자. 그럼 좀 전에는 수감 모옥에서 정자까지 갔는데 이번에는 산수 구경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가야 되겠지. 그래서 공간에 이동이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산수라는 단어로 볼 수 있어. 가자꾸나. 정유형 어미를 사용해서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함께 가자. 산수 구경 가자. 라고 말을 건넸어. 답청은 오늘 하고 욕기는 내일 하자. 아침에 채산하고 나주에 조수하자. 자, 여기를 끊고 여기를 끊으면 유사한 통사 구조 반복을 사용해서 뭔가 운율감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아? 답청이라는 건 풀을 밟는 거야. 욕기는 목욕을 하는 거야. 채사는 산나물을 캐는 거고 조수는 낚시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두 개의 구조를 사용해서 화자는 자연을 즐기고 있다는 자신의 삶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해피해요.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자연을 즐길 때 풍류, 흥이 없으면 안 되잖아. 갓 발효해서 익은 술을, 자, 여기서 술은 풍류,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갈건, 두건으로 받쳐놓고, 걸러놓고, 꽃나무 가지를 꺾어서, 여기가 낭만적인 부분이에요. 한 잔 마시고, 꽃나무 가지 하나, 두 잔 마시고, 꽃나무 가지 하나.
굉장히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놓으면서 먹으리라 라는 이 부분에서는 화자의 흥겨운 마음을 고조시키는 소재로서 술의 기능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단순히 술을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꽃나무 가지를 세워가며 자연에서 풍류를 즐기는 거야 라고 해석하는 게 더 적절합니다. 그때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서 푸른 물을 건너옵니다. 자, 여기가 너무나 낭만적인 부분이야. 맑은 향기는 산으로 떨어지고 스며들고 붉은 꽃잎은 옷으로 떨어지는 거구나.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시적 화자는 자연의 일부분이 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연과 함께 교감하는 화자의 모습을 굉장히 감각적으로 드러냈고요. 자연과 나는 거의 이제 하나가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물화일체가 나타나 있는 굉장히 멋스러운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본사 2 산수 구경을 이웃들에게 권유하고요. 술을 마시며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는 취흥이 나타나 있어요. 자, 그 다음 술동이가 비었거든 나에게 말을 해라. 심부름하는 아이에게 주가에 술을 물어 술집에 술이 있나 없나 물어보고 어른은 막대를 짚어 아이에게 술을 매게 하고, 그럼 아이 입장에서는 그만 마셔요 라고 하고 싶겠죠? 미음 완보. 자, 앞에서 보았던 소요 음형과 유의어예요. 미음. 자, 여기서 읍조리다라는 거예요. 시를 읍조리며 완보. 천천히 걸어서 공간이동 나타났네. 시냇가에 혼자 앉아. 이 시냇가도 자연을 즐기는 공간, 공간의 이동 세 번째예요. 명사. 맑고 깨끗한 모래에 깨끗한 그 물에다가 잔을 씻어서 부어들고 맑은 시냇물을 굽어봐. 그랬더니 그 맑은 시냇물 위에 반짝반짝거리면서 붉은 복숭아 꽃잎이 떠내려오는 거야. 자, 여러분들 상상하셔야 돼요. 이 복숭아 꽃은 뭘 연상하게 한다? 신선이 산다는 무릉도원을 연상하게 하죠. 그럼 무릉도원은 신선이 사는 곳이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어, 그치? 저 메이 긴 거이고 저 들판이 거기인가? 자, 여기서 시냇물 위에 떠내려오는 복숭아 꽃을 발견했어.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들이 무릉도원 같다고 봄의 그 멋진 경치를 감탄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주의할 점 두 개가 있어요. 조흔이라는 시어를 잠깐 확인할게요. 기본 형태 좋다예요. 그 당시에는 깨끗하다라는 단어로 쓰고요. 이 좋다라는 시어가 여기 보면 한자어로 좋아할 호자가 보이죠. 이 단어가 좋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매 보이지? 매라는 시어도 두 개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매는 산이야. 근데 여기 아래아가 붙어 있는 요 매는 들을 의미해요. 들판. 주의하세요. 송간세로의 소나무 사이 가느다란 길 오솔길에 두견화 진달래 꽃을 부여잡고 나무거든? 그러니까 높은 봉우리 올려가려면 힘들잖아. 그래서 이 진달래 나무를 붙잡고 올라가는 거야. 봉두, 산 꼭대기, 산 봉우리, 자연을 즐기는 마지막 공간이 됩니다. 주의할 점, 여기는 천천히라 그러면 안 돼. 급히 올라가서 구름 속에 앉아보니 어떻겠어? 기분 좋겠죠? 신선 같겠죠? 천천말라, 여기 촌이 마을이란 뜻이야, 그치? 수많은 마을이 곳곳에 펼쳐져 있구나. 한눈에 마을을 다 조망한 거야. 그때 산꼭대기가 너무 높다 보니까 뭐가 껴있어? 안개와 노을이 껴있는데 그때 햇살까지 쫙 멋지게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연하, 일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름다운 경치라는 말로 바꿀게. 금수, 수놓은 비단같이 아름답구나. 그래서 수놓은 비단을 쫙 펼쳐놓은 것처럼 직유법 사용했죠? 아름답구나. 엊그제 거무틱틱한 들판이 봄빛이 여유롭구나. 넘치는구나. 그래서 여기도 감탄형 어조고 사용이 되었어. 자, 여기까지 본사 3번. 봄의 풍류를 즐기며 경치를 조망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여기는 별 3개 들어가셔야 돼요. 가장 중요합니다. 공명도 날 끼우고 부귀도 날 끼우니. 자, 여기서 공명은 공을 세우고 이름을 드러낸 입신양명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어요. 그 입신양명을 드러내는 시어고요. 부귀는 부유하고 귀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 두 개가 왜 세모야?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니까 세속적 가치를 드러내요. 하지만 시적 화자는 세속의 부귀공명 싫어. 나는 가난하지만 소박한 삶 속에서 자연을 벗삼아서 살아갈 거야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표현법을 하나 썼어요. 어떤 표현법? 자, 여기 끊어볼게요. 대구법 썼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나를 어떻게 꺼려? 사람도 아닌데. 원래는 내가 너희 싫어. 멀리할 거야 라고 해야 되는데 자, 여기 보이죠? 주객, 전도. 주체와 객체를 바꾸어 표현함으로써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구나. 기억합니다. 그럼 내 친구는 누구야? 부귀공명이 아니라면 여기 있네. 청풍명월이 내 친구야. 맑은 바람과 밝은 달, 즉 자연을 대유한 거야. 이거 외에 어떤 벗이 있겠는가? 그러면 청풍명월은 나의 벗이 됐네. 그치? 근데 이거 외에 어떤 벗이 있을까? 라고 했으니까 이 자연 외에는 내 친구는 없어. 나는 세속적 가치는 멀리할 거야. 라는 화자의 태도가 나타나 있죠. 단표, 누앙. 자, 핵심 뭐예요? 별 들어갑니다. 단표. 한 그릇의 밥과 음료, 누앙, 누추한 거리, 대유법이야. 그럼 얘는 한마디로 표현해서 소박한 생활, 청빈한 생활을 의미해. 그럼 내 생활은 이렇게 소박하지만 흩은 생각을 안 할 거야. 그럼 흩은 생각인 헛된 생각, 세속적 가치? 그럼 이 흩은 생각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나왔네. 자, 화살표로 보내줄게요. 흩은 생각은 부귀와 공명을 의미해요. 이해됐죠? 그래서 청풍명월하고 단표누앙이 같은 개념. 흩은 헤엄하고 부귀공명이 같은 개념. 대비가 되겠다.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는 대구법도 나타나 있고 대조법도 나타나 있어요. 자, 이제 마무리 해볼까? 아무타, 아무튼 세 글자. 백년행락이 한평생의 즐거움이 이만하면 어떻겠는가? 서리법을 사용해서 와우, 이만하면 난 만족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연을 버타는 소박한 삶, 청빈한 삶에 만족하는 화자의 태도를 한자성어로 표현할게요. 안, 분, 지, 족, 분수에 편안히 만족하는 태도, 안, 빈, 낙도, 가난하지만 도를 추구하는 태도 이렇게 들어가서 화자는 자기의 삶에 만족하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전격 가사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아무타 끊어줄게. 백년행락이 끊어줄게. 이만한들 끊어주고 어찌하리. 그러면 세 글자, 다섯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시조의 종장과 같은 한 글자가 다르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543의 전격 가사를 지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우리는 안빈낙도의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이 작품의 구성상 특징은 시선 이동과 공간 이동에 따라서 시장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화자는 첫째, 공간 이동에 따라 시장을 전개한다. 처음에는 좁은 공간이야. 어디? 내 집. 초가집이잖아. 근데 점점 넓은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최종 지점은 산봉우리가 되겠죠. 그래서 수간목 집이에요. 들판, 시냇가, 산봉우리로 이동을 하고요. 좁은 공간에서 넓은 공간으로 점점 확장할수록 화자는 속세와 가까운 세계로부터 점차 속세를 벗어난 세계로 나아가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마무리 해볼게요. 이 작품의 갈래는 서정가사고요. 양반이 지었으니 양반가사. 시조의 종장과 율격이 같으니 정격가사. 시골에서 조용히 자연을 즐기며 은둔하는 사람이 지었으니까 은일가사. 자연과 더불어 한가롭게 살아가는 즐거움을 노래했으니까 강호 한정가예요. 성격은 서정적이고 묘사적이다 라는 부분이 있었죠. 어디? 도화, 행화, 그 다음에 푸른 버들 그 부분에서 굉장히 묘사적이었고요. 자연 친화는 기본. 태도는 예찬적이야. 자, 율격은 3, 4조의 사음보 연속체입니다. 연금은 없고 길이 제한 없다고 얘기했어요. 여기 나오는 특징은 시작할 때 선생님이 한번 얘기했었는데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합니다. 서리법하고 대구법은 가사작품의 진짜 기본 표현법이에요.
그죠? 직유법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연을 너라고 표현했으니까 레인법도 나와 있겠죠. 조선조 4대부 가사의 효시다. 이게 문학적 의라고 얘기했는데 최초의 양반 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필두로 해서 그 다음에 많은 선비들이 강호 한정 가사를 지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주제는요. 봄 경치 감상의 즐거움과 안빈낙도. 자, 우리 여기까지 정극인의 상춘곡이었어요. 다음 수업에서 만나요.